미국의 한 연구소, 연구원들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화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보음이 울리고 연구원들은 망연자실하며 한숨을 쉬고 있는데요. 그 순간 직장 상사로 보이는 남성이 화를 내며 연구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이 연구소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을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클리 공대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MIT 공대 엔지니어링 박사학위까지 취득한 이후 미국의 유명 IT 기업에 입사하여 직장 생활 중인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SF 영화나 공상과학에 큰 흥미를 느껴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만들어 보는 것에 취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레고 조립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자 제품을 직접 만들기도 했고 과학 발명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참여해서 입상도 하였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과학 올림피아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도 했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공부하며 과학에 대해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류가 미래에 사용할 발명품들을 만들어서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어릴 적 영화에서 보던 모습들을 현실로 구현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간 직장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이언맨의 실제 모델이라고 말할 만큼 과학적으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듯한 행보를 많이 보여서 이 회사에 취직하면 조금 더 인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주로 보내는 탐사선인 스페이스X도 개발 중에 있고 화성에 정착하는 계획인 화성 이주 계획도 발표하면서 정말 이 회사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테슬라의 전기자동차 파트에서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근무 중입니다. 전 세계 석학들이 모여 CEO인 일론이 추구하는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을 테슬라에 주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저희 테슬라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가 개발 중인 배터리의 수율 문제에 제동이 걸린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 한국의 IT 기업들이 배터리 수율 문제를 해결하고 친환경 에너지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고 경이로운 마음에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에 널리 보급되어 온 테슬라 전기자동차는 전 세계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테슬라는 전기자동차의 구조를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배터리라는 개념으로 도입했고 상용화에 성공했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를 차량의 하부에 깔아 무게 중심을 차체 하부로 낮추어 주행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식이죠. 또한 배터리가 차체 하부에 있어 충격 방지가 가능해지고 배터리의 열이 자연스레 지면으로 내려가게 되어 열 방출로 인한 자연 냉각 효과까지 구현해내었죠. 말 그대로 스케이트보드 위에 자동차가 필요한 골격과 디스플레이, 전자 시스템을 올리는 방식이기에 프레임의 무게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전기차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죠. 저희 테슬라는 단순히 친환경적인 부분만 챙긴 것이 아니라 자동차의 기본 구조 자체를 혁신했습니다. 테슬라의 구조를 전 세계 모든 전기자동차 제조사들이 채택하여 상용화 중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일론이 이 구조를 생각하는 데에는 저희 회사의 수많은 석학들과 머리를 맞대어 나온 결론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한국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기로 움직이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연료는 전기이며 이를 휴대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전지, 즉 배터리였죠. 최초 테슬라는 일본의 파나소닉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으며 전기차 제조에 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배터리의 제조 및 납품가가 상상 이상으로 치솟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LG와 삼성 SDI가 파나소닉보다 우수한 배터리를 만들면서 일론의 숨통을 조여왔죠. 상사가 한 번은 일론이 이 부분에 대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었고 이대로 가다간 배터리 회사만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면서 자체 배터리 연구를 해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땐 자신감이 있었어요. 저희가 만드는 테슬라에 자체 생산한 배터리까지 들어가게 되면 우선 원가도 절감되고 더 많은 수익도 창출하여 일론이 추구하는 친환경 사업에 더 많은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개발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죠.
모든 각 파트 팀원들의 열정은 끌어올랐고 저희는 배터리 개발과 동시에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배터리 구조까지 연구 완성해냈죠. 그렇게 저희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 배터리 구조로 전기자동차의 혁신을 일으킨 후 차세대 배터리 사업에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일로는 이 배터리 개발에 온 힘을 쏟았고 회사에 근무 중인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모아 수많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에 배터리 데이라는 공식 석상에서 우리는 자신 있게 자체 배터리 개발을 표명했습니다. 일로는 기존 배터리보다 용량은 5배, 출력은 6배 높아지고 주행거리는 무려 16% 길어질 것이라고 말하며 차세대 배터리 4680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4680 배터리를 개발하고 전기차의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각 점검 항목들을 체크한 후 결과값으로 도출된 내용으로는 우선 차체의 무게중심이 2.8g 더 낮아져 주행 안정성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배터리보다 열 방출에 뛰어난 성능을 보여 배터리의 냉각 효과도 17% 상승된다는 점이었죠. 우리는 압도적인 결과값에 모두가 환호했고 이 모든 것을 실현시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발목을 잡은 계기가 있었죠. 배터리의 개발까지는 성공했지만 대량 생산의 성공에 따라 테슬라의 미래가 달라지기 때문이었습니다. 배터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수율이라는 것입니다. 수율이란 생산된 제품 중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비율을 말해요.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배터리를 100개 생산했을 때 그 중에서 정상 작동을 하는 배터리의 개수를 비율로 표현한 것이죠. 배터리 시장에서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개발해 내놓는다고 해도 수율이 낮으면 그 배터리는 상품성을 잃게 됩니다. 그 난제에 우리 테슬라가 직면한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밤낮 없이 잠도 줄여가며 끊임없는 연구를 했습니다. 새로운 입력값을 대입해보고 새로운 엔지니어링 시스템으로 생산 라인을 가동해 보기도 하고 수율을 잡아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론 머스크가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던 적이 있었는데 깜짝 놀라는 상황이 벌어졌죠. 상사에게 다가가 다짜고짜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삼성의 반도체 3나노 공정의 경우 평균 수율이 약 60%라고 말하며 한국은 이렇게까지 수율이 좋은데 당신들은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개한 4680 배터리의 역설계 모듈이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으니 집중해서 최고의 노력을 보이라고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학자의 꿈을 가지고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명문대를 다니고 과학 관련 세미나와 논문을 찾아보며 깊이 있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던 제가 아니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초거대 IT 업체인 테슬라가 한국에 뒤처진다는 생각을 하니 한국에 대한 경이로움이 들기 시작하며 저의 현재 위치에 허탈한 감정이 뒤섞여 멍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수율이 60%라는 것은 100개 중 60개가 가동된다는 뜻인데 이 수율은 엄청 높은 수치였고 역설계 모듈을 돌렸다는 것은 전 세계가 경쟁사인 저희들의 4680 배터리를 분석하고 복제하려 들 것이라는 얘기였죠. 우리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루빨리 대량 생산의 수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였고 모두가 노력했습니다. 그 와중 일론은 언론을 통해 4680 배터리의 수율이 좋지 않아서 남은 6개월 안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배터리 사업을 포기하려 한다고 선언까지 하며 저희의 불안함과 걱정, 조급함은 더 커지게 되었죠. 팀원들과 팀장은 다른 제조업체들이 역설계를 하기까지엔 시간이 걸릴 것이니 조급해하지 말고 멘탈을 잘 챙겨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하자고 의견을 모았어요. 저는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로지 우리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대량 생산의 성공에만 포커스를 두고 연구에 매진했죠. 그렇게 수율을 차츰차츰 높여가기 위해 노력하던 와중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잠을 줄여가며 연구한 탓에 피곤한 나머지 카페인을 충전하기 위해 사옥내 카페를 방문했는데 인사팀에서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죠. 처음엔 그냥 대화하구나 정도였지만 한 단어에 제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하며 귀를 기울여야만 했어요. 바로 한국이라는 단어 때문이었죠. 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순간 멍해지고 말았어요. 카페 종업원이 음료가 나왔다고 제 앞에 들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할 정도로 멍해졌죠. 그 이야기는 바로 테슬라에서 공식 사이트에 전문 시니어 배터리 공정 엔지니어를 구인한다는 모집 공고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집하는 지역이 한국의 경기도 화성의 테슬라 공장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성을 차리고 커피잔을 들고 인사팀이 눈치 못 채도록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인사팀의 얘기는 이랬어요.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에서 4680 배터리 공정의 모듈 역설계를 완료하였고 양산 준비 단계에 돌입했다는 얘기가 소문으로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일론 머스크는 LG의 기술력을 빼오기 위해서 한국에 스파이를 싣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긴 했지만 이 얘기가 사실이라면 우리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개발이 경쟁 구도가 잡히며 상황이 악화될 것만 같았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연구에 매진하는 게 아닌 경쟁과 힘싸움을 통한 연구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들었던 얘기들을 당장 팀원들에게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실에 도착해서 제가 들었던 얘기를 한 후 돌아오는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죠. 모든 팀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제가 멘탈이 약한 것을 알고 연구에 집중하라고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허탈감과 동시에 배신감이 들었죠. 팀원들은 이제 현실을 직시했으니까 더욱 이성적으로 연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움에 자리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커피만 바라보았죠. 팀원들은 제가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에 잠시 집에 가서 쉬었다 오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말하고 퇴근을 했죠. 집에 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테슬라에서 근무하던 자부심이 사라진 것 같았고 한국의 기술을 빼오기 위해 스파이를 고용할 거라는 소문에 내가 진심으로 추구하는 과학의 발전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죠.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도 별 다른 궁리가 떠오르질 않았어요. 복잡한 머릿속을 비우고 싶었죠. 저는 한국이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전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는 한국이 얼마나 경이로운 곳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한국은 단순히 전기자동차의 개발뿐만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도전을 하고 있었어요. 수소전지, 풍력 및 태양열 배터리, 플라스틱 분해요소 개발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태양광 발전소 개발과 4680 배터리 양산을 위한 공장까지 미국의 조지아주와 애리조나주에 부지를 매입해서 건설을 계획 중이라고 해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이 낮아 보였고 한국이 이토록 친환경 에너지에 진심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전 세계를 이롭게 하는 선두주자처럼 보였어요. 물론 일론이 꿈꾸는 화성 이주 계획이나 스페이스X, 그리고 테슬라도 멋진 기업이에요. 하지만 한국과 비교했을 때 느낀 건 한국은 지구에서 끊임없이 오랫동안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느낌이었고 우리는 지구의 자원을 다 쓰고 화성으로 도망갈 계획을 짜고 있는 느낌이 들었죠. 제가 꿈꿔오던 SF 영화 속의 모습에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들이 많았고 그 모습을 보며 꿈을 키웠던 저로서는 한국의 과학 발전에 더 애착이 가기 시작했죠. 한국의 과학에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저의 혼란스러움은 사라지고 한국을 존경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을 좋은 표본으로 삼고 노력하자고 다짐했죠. 그렇게 다시 회사에 출근을 한 후 배터리 양산에 대해 한창 연구 중 상사가 저를 불렀어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그의 얘기를 들었고 듣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보고 한국의 테슬라 공장에 출장을 가서 테슬라 한국 지부의 사람들과 만나 배터리 양산 수요를 높일 방안을 연구하고 오라고 했죠. 저는 한국에 출장을 간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어요. 비록 한국의 테슬라 공장을 가는 거라 근무의 특성이 별반 다를 게 없겠지만 한국이라는 땅을 밟는다는 게 더욱 더 큰 견문을 넓혀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한국으로 출장을 갔고 경기도 화성의 테슬라 공장에서 한국팀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팀도 배터리 수요를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었고 그들도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동태 및 행보를 살피며 연구 중이었죠. 출장이 중반쯤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LG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의 기술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기회가 생겼어요. 테슬라 공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의 지인들이 모두 LG와 삼성에서 근무 중이었고 그들과 가벼운 식사 정도만 하게 되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기술력에 대한 1급 비밀사항에 대한 공유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얘기들은 제 머릿속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크리에이티브적인 사고방식들이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마치 알을 깨고 나온 듯한 느낌이 들었죠. 저희는 전체 틀에서 하나둘씩 세분화하며 디테일을 잡는 게 익숙했는데 한국은 세밀하고 섬세한 작은 분야와 항목부터 점층적으로 발전시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섬세함을 바탕으로 배터리 제조 공정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깨닫는 순간 한국에 대해 점점 더 놀라게 됐죠. 특히 LG에너지 솔루션의 건식 전극 방식을 접했을 때는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테슬라에서도 시도했지만 실패했던 건식 전극 방식을 LG는 깔끔하게 해결한 거였어요. 우리가 매번 실패할 때마다 이곳에선 이미 그 문제를 풀고 양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그들의 강점으로 보였어요. 삼성 SDI도 정말 대단했어요.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높이의 4680 배터리를 공급할 계획을 짜고 있고 고속 충전과 높은 에너지 밀도까지 잡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머릿속에서 상상하며 듣다 보니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이 정도로 앞서 있다는 걸 느끼니 테슬라가 정말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며칠 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자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게 됐어요. 출장 기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웠고 이제 테슬라에서 그 배운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게 됐죠. 비행기는 인천공항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향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면서 출장에서 겪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LG와 삼성의 기술력, 빠른 생산 속도, 그리고 문제 해결을 향한 창의적인 접근 방식까지 정말 놀랍고 인상 깊었죠. 테슬라와는 분명 다른 점들이 있었고 그 차이점들이 결국 그들의 강점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미국에 돌아와 회사로 출근을 했을 때 동료의 첫 마디는 LG랑 삼성 기술 어땠어? 였어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정말 대단했어. 사고방식의 전환이 중요한 것 같아. 우리는 그들과 앞으로 선의의 경쟁자가 될 것 같아. 서로의 기술을 보며 부족한 점을 채우고 좋은 점을 공유하며 전 세계의 과학기술이 더 발전할 기회가 열릴 것 같아. 이번 한국 출장을 다녀와서 왜 한국이 IT나 과학 분야에서 자주 언급되는지 충분히 느끼게 되었고 이제 테슬라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4680 배터리의 대량 생산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저희와 한국 모두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과학기술이 깃든 사회 속에서 이 아름다운 지구에 오래도록 살 수 있도록 모두가 힘쓰고 있다는 것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국민들의 불안함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오늘의 사연처럼 배터리 양산에 초점을 맞추되 조금 더 안전한 배터리를 만들어 보급했으면 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 높이 떠있는 비행기 내부, 한 여성이 다짜고짜 오늘의 주인공인 여성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비행기 내부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고 승무원은 이를 중재하기 위해 주인공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승무원이 말하는 부탁이 너무 터무니가 없어 주변의 탑승객들이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비행기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아 참,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가을을 빨리 오게 만듭니다. 놀러가기 좋은 날씨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시원하게 한번 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인근 레이덴이라는 도시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소피아라고 해요. 최근 여름 휴가를 다녀왔는데 한국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정말 한국이 엄청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엄청 열이 받는데요. 제 사연을 들어주세요. 이번에 휴가를 받게 되면서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민을 했어요. 국내에서 편안하게 있을지 아니면 해외로 휴가를 나가서 많은 것을 경험해 볼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죠. 휴가가 그리 길진 않아서 해외보다는 국내 쪽으로 생각이 치우쳐 있었는데 제 친구 니콜이 최근 한국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줬어요. 니콜은 평소에 휴가 때마다 해외를 돌아다니는 친구였는데 이번 파리올림픽 때도 파리에서 경기를 보러 갈 정도로 해외여행에 미친 친구였죠. 그러다 최근 파리올림픽이 끝나고 한국에 대한 평이 파리 내에서도 많이 좋아서 한국에 대해 궁금증이 커져서 한국을 가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느낀 한국은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이고 나중에는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을 정도로 아주 좋았다고 제게도 꼭 가보라고 강력하게 추천했어요. 저는 니콜이 눈을 까뒤집은 채 열변하는 모습에 그 정도로 한국이 대단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평소에 한국 드라마와 영화에 굉장히 흥미가 많았거든요.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드라마와 영화를 보며 저기가 실제로도 저럴까? 라는 궁금증을 자주 가졌었어요. 그래서 니콜에게 한국의 드라마를 예로 들며 실제로 한국은 그렇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니콜은 한국 드라마를 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경험할 거라며 당장 비행기 티켓을 끊으라고 재촉했죠. 저는 니콜의 행동이 한국에 진심으로 미쳐있는 모습처럼 보여서 친구의 추천으로 한번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어요. 티켓을 예매하고 한국에서 무엇을 할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한국의 수도인 서울에서도 경험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맛집, 한국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동네와 전망대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죠. 사진과 동영상 속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기대 이상이었어요. 어떤 동영상에 나오는 장소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배경처럼 보이기도 하고 특히 야경이 너무 아름다웠죠. 저는 한국에서 일정을 짜고 한국에 가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한국행 비행기를 탑승했을 때 저는 기대와 달리 걱정이 많았어요. 니콜이 발광하던 모습에 혹해서 너무 큰 기대감으로 한국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도착이 가까워지며 창밖에 보이는 한국의 야경은 제 걱정을 단숨에 날려버렸죠.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모든 것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요. 깔끔한 공항을 시작으로 해서 숙소로 이동하는 길에 길게 늘어선 대교를 지나면서 바라본 창밖의 풍경은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도로를 오가는 차들, 세련된 건물들, 드넓은 한강에 비치는 건물의 조명들이 제 마음을 설레게 했죠. 그리고 택시기사님부터 시작해서 숙소까지 가는 길에 만난 친절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인상적이었죠. 저는 그동안 화면을 통해 보던 한국의 모습이 실제로도 이럴지 정말 궁금했는데 기대 이상이었고 한국으로 여행 오길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서울 곳곳을 다니며 드라마와 영화에 나왔던 촬영지들도 직접 방문해 보기도 하고 한국의 맛집들을 찾아가 한국의 한식부터 시작해서 밤에 술안주로 먹는 음식들까지 모두 맛보았어요. 그중 단연 최고는 경복궁이었어요. 경복궁 투어 패키지를 예약하고 경복궁의 정문 앞에서 가이드를 만나려고 기다리는데 가이드가 경복궁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근처의 가게로 저희를 안내했어요. 그곳은 한국의 전통 복장인 한복을 대여해주는 곳이었고 저에게 어울리는 한복을 추천해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착용했어요. 처음 한복을 입어봤을 때 정말이지 그 아름다움에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한복은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곡선이 돋보이는 의상으로 마치 한국의 과거로 접어드는 기분이 들었죠.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옷들이 한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들어간 순간 마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었죠. 날씨가 많이 더워서 처음에는 조금 덥기도 했지만 그 멋진 디자인과 색감 덕분에 쉽게 벗을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한복을 벗을 수 없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은 모두 베스트 컷이 되었죠. 경복궁의 모습과 어우러진 사진을 찍을 때마다 마치 화보 촬영을 하는 기분이 들었고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경복궁 투어를 마치고 한복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한국 여행 중에 한복을 구매하기로 결심했어요. 가이드의 추천으로 한국의 한 한복 상점에 들러 여러 종류의 원단과 색상을 고르면서 저는 전통적인 한복과 함께 개량 한복이라는 것도 추천받았어요. 개량 한복은 전통적인 한복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에서 편하게 입을 수 있도록 디자인된 의상이라고 했죠. 전통적인 한복이 특별한 날에 입기에 적합하다면 개량 한복은 더 실용적이고 활동하기에도 편리하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한복은 뭔가 끈이 엄청 많고 직접 매듭을 해야 하는데 제가 매듭을 해보려고 하니 이쁘게 나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개량 한복은 달랐어요. 실제로 개량 한복을 입어보니 정말 편안하면서도 여전히 한복 특유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실용성 덕분에 일상 속에서도 얼마든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았죠. 편하게 입고 벗기만 하면 되고 끈보다는 단추 형태로 걸기만 하면 되었고 착용감도 엄청 편했죠. 그리고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경복궁에서 한복 체험을 할 때는 제가 입은 옷 위에 껴입어서 더웠지만 한복만 입고 있으니 엄청 시원한 거예요. 통풍도 잘 되는 한복의 매력에 더욱더 빠져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전통 한복과 개량 한복 둘 다 맞춤 제작하기로 했어요. 가격은 좀 비싸긴 했지만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을 기념품으로 가진다는 생각에 돈이 아깝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제 몸에 맞춰진 한복을 수령하면서 마치 한국의 보물을 손에 넣은 기분이 들었어요. 맞춤 제작으로 만들어진 한복을 바라보며 더 이상 살이 찌지 않을 것이라는 다짐도 하게 되었죠.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을 한복과 함께하고 싶어서 전통 한복을 착용한 채로 거리로 나섰어요. 숙소로 짐을 챙기러 돌아가는 길, 한국인들도 제가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엄지척을 날려주고 예쁘다, 잘 어울린다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렇게 따뜻한 반응을 받으니 한국에서의 여행이 더욱 특별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한국에서의 멋진 여행을 마치고 숙소에서 짐을 챙겨 네덜란드로 돌아갈 시간이 다가왔어요. 공항까지 지하철로 이동했는데 이동하는 내내 이쁘다는 소리를 들으며 한국의 어른들이 저에게 사진을 같이 찍어도 되냐고 물어봤어요. 마치 제가 스타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공항에 도착했고 출국 심사를 거쳐 비행기를 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죠. 네덜란드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중국을 경유하게 되어 있었는데 베이징에서 11시간 동안 환승 트랜스퍼가 있어서 네덜란드로 돌아가기 전에 중국 관광도 해볼까 생각했었어요. 중국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장엄한 땅덩어리에 수많은 역사적 유산들이 많다는 얘기를 어릴 적부터 들었던 터라 중국의 전통도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의 행복한 기억을 안고 설레는 마음으로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왜 중국 항공을 이용했을까 하고요. 비행기에서조차 저는 한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만큼 한복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는 한국인 승객들이 저를 보며 예쁘다라고 말해주는 걸 들으면서도 내심 뿌듯했어요. 하지만 비행기가 이륙하고 조금의 시간이 지난 후 지금 생각해도 주먹을 날리고 싶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몇몇 중국인 승객들이 대화를 주고받으며 저를 보며 인상을 찌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별나 보이나? 하는 생각으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취향과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제 생각은 빗나갔어요. 갑자기 한 중국인 여성이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중국어로 뭐라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말하더니 점점 목소리가 커졌고 중국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저는 처음에는 의식했지만 이해를 못하니 귀를 닫으려고 이어폰을 꼈죠. 제 모습에 더욱 열이 받았는지 결국 그 중국인 여성은 승무원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무슨 일인가 싶어 어리둥절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니 뭐라고 반응할 수도 없었어요.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중국인 여성은 계속해서 저를 가리키며 승무원에게 뭐라 했어요. 결국 승무원이 저에게 다가와서 혹시 불편하지 않으시면 한복을 벗어두실 수 있겠냐고 묻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왜 그러냐고 물었죠. 승무원의 설명에 따르면 그 여성 승객이 한복이 중국의 전통 의상인 한푸를 모방한 것이라며 불쾌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푸는 처음 들어보는데
무슨 멍멍이 왈알대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하지만 괜히 시비가 붙고 싶지 않아서 알겠다고 하고 그냥 상의를 벗으려 했죠. 어차피 한복 안에는 민소매와 반바지 레깅스를 입고 있어서 별 문제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제 오른쪽 대각선 뒤쪽에 앉아있던 한국인 승객이 나서서 승무원에게 말했어요. 한복은 한국의 고유 전통 의상입니다. 한푸와는 전혀 다른 옷이고 이 옷을 입는 것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이를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게 무슨 일이냐는 표정으로 승무원과 한국인들 번갈아 쳐다봤어요. 중국 승무원은 한국인 승객의 기세에 눌려 뭐라 대꾸하지도 못했고 한국인 승객의 한마디에 다른 승객들까지 중국 승무원을 째려보기 시작했죠. 한국인 승객 덕분에 중국 승무원은 컴플레인을 건 중국인 여성에게 돌아가 진정시키기에 이르렀고 싸움이 일단락되는 듯 했어요. 승무원은 다시 제게 와서 사과하며 자리를 떠났고 그 문제를 제기한 중국인 여성은 저를 째려보며 분노하고 있었지만 제 주위 모든 승객들의 따가운 눈빛을 봤더니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후로도 비행기 안에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때의 당황스러움과 불쾌함이 쉽게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주변의 다른 외국 승객들도 한국인 승객의 말을 떠받들며 옷을 입는 것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이 비행기 안에서 빛낼 정도로 예쁘게 입고 있어요. 벗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해주며 저를 위로해줬어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이지만 그분들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중국에 도착한 후 저는 여전히 불편한 마음을 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도 베이징에서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괜찮아지겠지 하는 생각을 했죠. 비행기에서 만난 중국인 여성도 이 수많은 중국인들 중 유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환승 트랜스퍼로 향했죠. 환승 트랜스퍼를 받고 밖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 과정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어서 그런지 환승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더라고요. 중국인들만 속전속결로 빠져나가고 그 밖에 외국인들은 환승 절차를 받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11시간이나 되는 환승 대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베이징을 조금이라도 둘러봐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렇게 어렵사리 트랜스퍼를 마치고 드디어 공항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베이징의 번화가를 가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베이징 중심부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기대했던 그 이상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생각보다 잘 정돈된 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고 역시 이래서 중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건물들의 스케일도 상당하고 대륙에 와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죠. 하지만 이 놀라움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베이징에서 중국의 전통 음식을 먹어보기 위해 길을 걷던 도중 경악을 금치 못할 광경을 목격해버렸기 때문이죠. 거리 곳곳에 상의를 걷어올려 배를 드러낸 채 걸어다니는 중국 남성이 보였어요. 복근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는 마치 자신의 우람하고 풍선처럼 튀어나온 배를 자랑이라도 하듯 당당하게 상의를 걷어올린 채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너무 생소해서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눈길을 주지 말자고 다짐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향하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제가 바라본 시선에는 똑같이 상의를 걷어올리고 출렁이는 배를 들이밀며 걸어오는 중국인 남성 무리가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여자의 비키니를 입은 배 나온 남성들이 제게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애써 하늘을 바라보며 웃음을 참고 그들을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배를 드러내고 다니던 한 중국 남성이 저를 가리키며 뭐라 소리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을 보고 있는 저에게 하는 말인지 몰라서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 근처에서 소리가 멈추었고 저를 부르는 듯한 소리를 연신 내뱉기 시작했죠. 저는 소리를 지르는 중국 남성을 쳐다봤는데 그 광경에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죠. 그 남성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다른 중국인들도 갑자기 저를 보고 뭔가를 중얼거리며 손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무슨 일이냐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그들이 제가 입은 한복을 툭툭 건들며 바디랭귀지로 옷을 벗으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실제로 자신의 윗옷을 벗어 던지며 저에게 따라하라는 식으로 행동했어요.
혐오스러운 중국인 남성들에게 둘러싸여 알아듣지도 못하는 중국어를 들으며 제게 강압적으로 쏘아붙이니 정신이 혼미해졌죠. 그리고 그들의 땀 냄새는 저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때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아, 중국인들은 한복을 싫어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스치더라고요. 이미 비행기 안에서 겪었던 일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터라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어차피 한복 안에 민소매와 반바지를 입고 있었으니 큰일은 없겠지 싶어서 그 자리에서 급하게 한복을 벗어 던졌어요. 한 손에 한복을 들어 보이며 이제 됐냐? 는 식의 설명을 전달하니 무리지어 있던 중국 남성들이 박수를 치며 각자 제 갈 길을 갔어요. 저는 분노를 삭히고 한복을 접어서 가방에 넣기 위해 주변의 벤치를 찾았어요. 그런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주변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쏠려 있었고 그들이 웃으며 자기들끼리 뭔가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지어 곳곳에서는 스마트폰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들리기까지 했어요. 처음엔 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황이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그곳을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해졌어요. 기분이 엉망이 된 채로 더 이상 관광할 기분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곧바로 지하철을 타고 다시 공항으로 돌아왔어요. 이 모든 게 너무 황당하고 열이 하늘 끝까지 치솟았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죠. 공항에 도착한 후 한복을 정리하면서도 기분이 풀리지 않아서 왜 이렇게 한복에 대해 중국인들이 민감한지 궁금해서 저는 한복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도대체 왜 한복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어야 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거든요. 그때는 한국이 돈을 벌려고 한풀을 한복이라고 속여 팔았나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찾아보니 중국 내에서만 한복이 한풀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들만의 주장일 뿐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였죠. 그들은 자신들의 문화를 우위에 두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신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의 문화 정치를 펼치고 있었어요. 참으로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검색한 내용들이 내가 겪은 중국인들의 만행과 오버랩이 되면서 허탈함에 웃음까지 났죠. 저는 계속해서 검색을 이어갔어요. 한국은 한복이 한국 고유의 전통 의상임을 명확한 역사적 근거와 함께 널리 알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인들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죠. 중국이 단순히 인원수로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면 한국은 타당한 지식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진실을 전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곱게 정리된 한복을 바라보며 한국인들이 돈을 벌려고 팔았나 하는 저의 생각에 반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중국이 점점 더 싫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불쾌한 경험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도 너무 생생해서 아직도 출렁이는 배를 까뒤집고 상의를 벗어 던지며 알 수 없는 말로 삿대질하던 그들의 모습이 떠올라서 끔찍한 기분이 들었었죠. 그래도 공항에는 중국인을 제외한 수많은 외국인 여행객들이 있었고 제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모두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블의 영화에 나오는 타노스가 건틀렛을 끼고 중국인 모두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고 소원을 빈 뒤 엄지와 중지를 튕겨주길 바랬죠. 그런 웃긴 상상들을 하며 저는 환승을 하기 위해 몸을 옮겼습니다. 저는 환승 절차를 마치고 비행기 탑승 게이트에 도착해서 시간을 보내던 중 중국 공항의 TV에서 태풍 경로를 알려주는 뉴스를 봤어요. 저는 혹시나 비행기가 결항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중국어로 알려주는 뉴스였기 때문에 이 태풍이 지금 근접한 건지 아님 아직 오지 않은 것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인터넷으로 중국 태풍 상황을 검색해봤는데 속으로 유레카를 외쳤어요. 최근 일본을 강타한 산산이라는 태풍보다 더 강력한 태풍이 중국을 관통할 거라는 소식이었죠. 산산이라는 태풍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궁금해서 산산 태풍을 검색했는데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일본의 건물이 무너지고 수많은 폭우로 인해 물에 잠기고 일본 구조대원들이 보트를 타고 인명구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절로 웃음이 나왔어요. 중국인들이 이보다 강력한 태풍에 날아가는 상상.
폭우로 인해 물이 차오른 도시에서 수많은 중국인 남성들이 배를 드러낸 비키니 의상을 입고 수영을 하는 상상, 거센 폭우가 그들의 땀을 씻겨주는 상상 등 중국인들이 속수무책으로 태풍에 당하는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태풍이 중국인들의 무례함에 분노한 하늘이 태풍으로 그들에게 천벌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 머리를 스쳤던 중국인들 모두 사라지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죠. 그야말로 쌤통이었어요. 어차피 저는 네덜란드로 돌아갈 예정이었으니 태풍이 중국을 어떻게 휩쓸고 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약이라고 불리는 태풍은 제가 환승을 하기 위해 중국에 있을 때 필리핀에서 발생했다는 얘기를 접한 상태라 제가 네덜란드로 돌아갈 때까진 문제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네덜란드로 돌아온 후 중국이 태풍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색해보면서 온갖 웃긴 상상들을 하다가 집에 아름답게 걸려있는 한복을 보며 이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리며 그곳에서 맞춤 제작한 한복을 기념하며 한국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중국이 각 나라들의 고유 문화를 침범하려는 행위는 정말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치즈를 훔쳐가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이번 태풍이 중국을 휩쓸고 지나가며 그들의 나쁜 행동들을 깨끗이 씻어주었으면 좋겠어요. 비행기에서 저를 도와준 한국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복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준 한국, 정말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한국에 놀러 갈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요즘 중국이 많이 더운가 봅니다. 배를 내놓고 다니는 행위가 체온유지라고 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자신들의 체온유지만 중요한가 봅니다. 중국의 공장들이 이산화탄소만 많이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덥진 않을 텐데 말이죠. 소피아의 바램대로 중국인들에게 시원한 태풍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복이 한풀하는 사상 자체가 비바람에 씻겨 날아갈 수 있게 말이죠. 그리고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